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로우카드. 오늘은 야구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재국 기자. 네. 담당 팀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이 거의 한 90% 정도 됐죠. 우승 확률이 90% 이상. 올해 이 오만방참.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담당 기자의 능력이 부족했는지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국 기자의 담당팀 정말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그 팀 전문가입니다. 네, 야신 전문가이자 고척돔 전문가, 오늘 특별 게스트 일간스포츠의 최민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옐로우 카드 전문 데이터 요원 최민규입니다. 데이터 타율은 뭐 꽤 높았던 델타 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하여튼 이재국 기자의 담당팀에 대해서 최민규 기자가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슬픕니다. 네, 자업자득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옐카가 나눌 이야기는 최민규 기자 뒤로 펼쳐지는 저 그림 보이시나요? 옐카2 158회 주제는 고척돔 사용 설명서입니다. 고척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두 분이 들어가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간단한 소감을 이재국 기자부터.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팬들이 여기서 얼마나 또 즐거운 또 관람을 하게 되고 또 선수들은 얼마나 또 신나는 야구를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래서 고척돔에 가면서도 그런 부분 기대를 가지고 많이 그 소풍 가는 또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새 집을 갖다 이 구경을 한다는 거니까 기자로서도 또 항상 또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니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더 컸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최민규 기자는 소감이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고척돔도 사실 문제점은 이제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적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뚜껑 덮인 야구장에서 야구를 한다. 뭐 전 개인적으로 동구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매우 좋았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전체 금연 시설이거든요. 네. 도쿄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내 흡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기를 하게 하고. 근데 이제 이걸 물어보니까 이제 문광부에서 절대 안 된다. 이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좀 이제 그 흡연과 관련한 사고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네, 잠실구장도 이제 그 네. 금연 시설로 이거 이제 분명히 못하게 돼 있지만은 이게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규제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운영 쪽에서는 늘 고민이 될 부분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최민규 기자는 상당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국 기자는 아쉬움이 컸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동구장과 관련해서 역시 동구장에서 야구하니까 좋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 고척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이게 동대문구장이라는 한국 프로야구, 한국 야구는 물론이고 한국 스포츠 최고의 역사 현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고척돔이 생긴 거죠. 일단 지금까지의 과정을 누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많이 알려졌다시피 고척돔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동대문 야구장을 헐면서 아마추어 전용 구장으로 만들기로 했던 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 부지에다가 한 5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으려고 그렇게 했던, 뚜껑 없는 야구장이었죠. 없는 거 있고 하프돔 했던 하프돔이라고 이제 원래 11년에 완공을 목표를 했어요.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2009년 WBC 준우승, 이 야구붐이 일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뚜껑을 덮기로 결정이 된 거죠. 2009년에 이제 당시 전임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서울시에서 돔구장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공사 그 설계가 계속 변경이 되고 한 8차례 정도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프로야구장을 만들자 이렇게 변경이 되고 7년 정도의 산통 끝에 고척 스카이돔으로 개장을 하게 된 거죠. 비용 자체도 지금 2천억 원 이상이 들었으니까 엄청난 비용과 기간이 들어서 이렇게 탄생을 한. 일단 최민규 기자, 넥센이 내년에 들어가는 게 맞죠?
아마 이번 주에 예. 타결될 거예요. 그건 이제 MOU입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그 넥센 히어로즈 구단이 고척돔을 연고 홈구장으로 사용한다. 최종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 그렇죠. 양해석을 네. 하고 이제 실제 계약은 이제 공단이랑 하게 됩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랑 하게 되고 뭐 그동안 이제 사실 넥센 입장에서도 이제 주체적으로 야 우리가 들어가자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등 떠밀려서 이제 간 케이스였고 그래서 이제 협상이 길었는데 어쨌든 구장은 지어졌고 내년에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협상 내부에서 이제 협상을 좀 더 길게 하자, 좀 더 대립각을 세우자라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넥센 내부에서요. 예, 예. 하지만 이제 어차피 이제 써야 될 구장인데 들어가야 될 구장이고 여기에서 좀 더 밸류를 높여야겠다. 그래서 좀 이제 전향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넥센이 이 서울시와 밀당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 혹은 진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잘못 알려진 사실들. 또 이제 가장 제가 봤던 건 이제 뭐 서울시가 넥센한테 80억을 내라고 했다는 이야기. 운영비인가요? 근데 그건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고척돔 관련해서 공단 1년 예산이 이제 80억으로 책정됐고요. 그러니까 한 77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제 80억은 맥시멈이고 그거를 넥센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넥센이 감당해야 될 이제 비용은 이제 대관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입장객이 많아지면은 좀 더 늘어나겠지만 가장 큰 건 이제 이 동부장이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네. 이게 1년에 한 2, 3억 정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이제 운영을 해봐야 알지만은 한 6억에서 8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1년에 2, 걱정하고. 3억이라고 하신 그건 목동구장 기준입니다. 예, 목동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대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운영권이거든요.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제 공단에서 해야 된다. 근데 공단도 이제 상암 월드컵 구장이라든지 여러 개 운영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넥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구단이 그러니까 이게 야구장이라고 한다면 야구단 운영하는 구단이 운영권을 가진 게 좋다라는 얘기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넥센도 사실 이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서울시 입장을 이제 넥센이 수용한 것으로 그러니까 운영은 서울시 공단에서 하고 대신 2년 뒤에 기다렸다가 넥센이 운영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 정도에서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운영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요?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익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야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야구단은 지자체 소유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도 다 일일이 이제 좀 과정이 오래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팬들 위해서 뭘 하나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 야구단이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이제 기동적으로 좀 이제 그 빨리빨리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서울시가 이제 이번에 그 특히 뭐 넥센을 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광고권을 구단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넥센 같은 경우에는 독립구단입니다. 정말 이제 해야 되고 여기서 되죠. 수익성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사실은 이제 모기업의 지원에 의존한 측면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이제 모델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야구장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넥센 같은 구단이 이제 이 구단을 활용해서 정말 스포츠 마케팅의 좋은 전례를 만드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황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최민규 기자 얘기처럼 MOU가 이번 주에 맺어지면 넥센이 들어가는 게 맞고 일단 대관하는 형식으로 일일 대관. 일일 대관.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되는 거네요, 넥센이. 1세네 1세. 예. 월세도 아니고. 월세가 없어요. 그 운영권을 갖느냐 마느냐의 프로 구단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거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구단이 운영권을 가진다 그러면 장점이 물론 많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만 이 모든 그 비용, 운영 비용을 또 구단에서 다 대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권리도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의무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구단이 그렇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만약에 여기서 넥센이 그냥 운영권을 다 가져간다 이랬을 때 앞으로 여기 고척돔에서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넥센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이게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 부담도 있는 진짜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폭탄 맞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을 지금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 2년을 이렇게 돌리면서 구단이라든지 시라든지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합의를 좀 해야 될 부분도 생기지 않나. 그게 그런 생각. 2년간의 그 초기 어떤 시행착오 기간 한번 두고 보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장기 운영권을 주는 경우는 이제 광주랑 대구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과 기아 반 정도 기업에서 이제 됐죠. 예.
광주는 3분의 300억, 1이죠. 대구는 500억 이렇게 이제 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넥센보다는 투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시민 세금을 지었는데 그냥 사기업에 다 준다. 이거는 좀 시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이 동구장 어쨌든 간에 이 고척돔을 지을 때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이 들어갈 주체가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척돔을 딱 지어놓고 들어갔는데 아마 내년 내후년 운영을 하면서 엄청난 문제들이 또 많이 발생할 거예요. 지금 뭐 최민규 기자하고 저하고 그때 들어갔지만 한 3시간 뭐 그렇게 앉아 있는데도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당장에. 예, 그런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과연 이제 풀이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또 고쳐야 될 부분들도 많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아유, 지금. 그 어떤 문제들이 있던가요? 포스 후면석이라고 네. 그러죠. 포스 뒤쪽에 거기에 그 다이아몬드석이라고 있어요. 그게 의자가 그 돈을 얼마를 받으려고 다이아몬드석을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박혀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의자 가죽 시트에 예. 팔걸이 의자에 정말 기존에서 잘 보기 힘든 그런 정말 안락한 의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역시 앞뒤 간격이 너무 좁은 거예요. 거기가. 아, 거기도요?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한다는데 앞뒤 간격이 좁고 한 줄로 쭉 늘어져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기자들이 가장자리에만 앉았어요. 왜냐?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안쪽에 들어가면 불편할 것 같거든. 아,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 다이아몬드석도 그렇죠. 지금 이 상태라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이 일어선다 그러면 TV 중계할 때 그 카메라 그 뒤에 보이잖아요. 계속 파도 타고 영원할 저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거죠. 파도 타기 영원한다니까 그게. 그 정도로 좁게 지금 지어놨다. 제일 좋은 자리가. 상상만 해도 좀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렇죠. 예. 첫 인상부터가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아쉬운데. 나중에 그럼 일반석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그 궁금하잖아요. 가봤죠. 당연히 거기보다 더 좁죠. 예. 즉 키 큰 사람이 앉으면 다리가 거의 붙을 정도로 지금 18,000석을 지금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진짜 한 15,000석 가까이로 줄여도 그나마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도 불편함이 다 가시진 그렇죠.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면 소심한 사람들은 일어서지도 못해요. 화장실 급해도 웬만하면 참아야 되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서울시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냥 저는 서울시장이 진짜 거기서 한번 한 경기를 한번 앉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뭐 스카이돔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데 한번 앉아서 한 경기만 지켜보면 팬들이 근데 시민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금방 캐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개장이 엑소 공연이죠. 그러면 고척돔에서 하는 첫 번째 큰 행사가 엑소 공연이에요. 그렇죠. 다음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이거 엑소 공연이면 이거 크게 뭔가 좀 폭풍이 불 텐데 그 문제가 그리고 이제 생기면. 가신 예. 분들은 최대한 좀 불만 사항을 이제 뭐 SNS든 트위터든 저기 블로그든 많이 올려서 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프로야구를 좋겠습니다. 아끼시는 엑소 팬들께서는 고척돔에 가서 좀 공연 보시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SNS를 통해서 마구마구 거기다가 시장님 태그해서 네. 서울시청 홈페이지, 예. 공단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예. 어쨌든 아. 거기에 공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연을 하는 데서도 불편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도쿄돔도 도쿄 시내 한가운데 있고 수많은 공연이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아 거기는 도쿄는 원래 이제 야구를 하고 싶어서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쿄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야구장으로 지은 시설이에요. 그런데 거기 또 그렇군요. 고척돔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야구장으로 수익이 안 되니까는 이제 공연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애매해진 구장이거든요. 두 개를 다 하는 건 좋지만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는 건 대체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특히 스포츠 경기장 이 설계를 하신 분은 이제 그걸 가장 우려하시죠. 목적이 뭐냐. 하다 운영하면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면 혼란돼 버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고척돔이 처음부터 이게 목적도 불분명했고 아마냐 프로냐 그다음에 이게 야구장이 아니면 공연 시설이냐 이런 점들은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층에 그 일반석에 갔더니 요새는 전체적으로 야구장들이 홈플레이트를 중심으로 의자들이 그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네.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홈플레이트 봐야 되는데 의자가 외야로 이렇게 있으면 경기 시간 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전광판과 나란히 서 있어요. 그 외야 그렇죠. 관중 의석 의자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둘러가지고 예. 방향들이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최근 야구장들 그러니까 직선으로 각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따닥따닥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비싼 돈을 들여서 야구장을 지으면서 그런 의견 청취를 안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야구장 전문으로 이제 설계하는 회사가 이제 많지가 않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제 뭐 광주나 대전처럼 구단이 어떤 적극적 개입을 했으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지금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이재욱 기자가 관중석부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라운드 자체는 야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규모로 잘 지었어요. 예, 어쨌든 좌우로 이제 99m에 이제 한가운데는 122m 되고 펜스 높이도 이제 목동이 2m인데 그보다 높은 이제 3m로 이렇게 지었어요. 어쨌든 뭐 그거야 나중에 문제고 그라운드를 봤는데 인조 잔디라든지 그라운드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메이저리그의 그라운드 키퍼들이 와서 깔아가지고 상당히 인조 잔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했어요. 근데 보는데 하나 눈길을 끈 게 작은 알갱이들을 홈플레이트 막 타서 이 부분에 뿌려놨더라고요. 컨디셔너라는 거거든요. 메이저리그 야구장 가면 알갱이가 비가 올 때는 수분을 흡수를 하고 또 메마를 때는 수분을 내뿜는 좀 묘한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이만큼을 부어놨더라고요. 이걸 관리를 할 줄 몰라서 이렇다. 그렇죠. 이걸 어느 정도 두께로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막 부어놓은 거예요. 그라운드를 잘 만들어놓고 메이저리그 그라운드 키퍼를 데리고 와서 자문을 해서 메이저리그 그라운드를 만들어놨지만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고척동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그 그라운드를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큰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아무도 안 되는 데서 내년 시즌에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에서 결국 또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면 주석 편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뭐 이야기했지만 그 불펜에서 계단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어놨는데 불펜이 실 그 안쪽에 지하에다 어디- 만들어놨어요. 지하에. 공간이 안 나오니까 지하에다 만들어놨는데 그 어쨌든 그 더가웃 뒤쪽에다 밑으로 해서 이렇게 파놨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그렇게까지는 이해가 하는데 그게 너무나 가파르고 좁아요. 딛고 갈 수 있는 뭐 계단 넓이도 이만큼, 폭도 네. 이만큼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올라가다 다리 풀릴 것 같아. 근데 공간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가지고 했으면 굳이 엘리베이터까지는 아니라도 한층 정도이기 때문에 리프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올라오면 아 진짜 되거든요. 정말 딱 리프트 딱 타고 그 마무리 투수가 딱 올라온 다음에 딱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멋있을 텐데.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통, 아 교통 얘기를 좀 사실은 주차. 예. 그래서 뭐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입지 자체가 그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게 원래 아마추어 구장이었으면은 그냥 뭐 관중들이 많이 안 오니까는 괜찮아요. 근데 프로 구장이고 뭐 그래서 이제 관중석 규모도 축소가 됐던 거거든요. 뭐 대책은 마련은 한다고는 합니다만 정말 그 9인역이 있잖아요. 9인역이 이제 이 하천을 두고 이제 가로질러서 있는데 이쪽에만 출구가 있고 야구장 있는 쪽엔 출구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 출구를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만들고 있는데 네. 한번 이제 그 예산이 한번 삭감된 적이 있어요. 어. 추경할 때. 그런데 이제 그 교통 주차 문제는 이제 좀 힘든 게 그러니까 목동만 하더라도 그게 힘들거든요. 그 넥센 구단에서 이제 자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동 야구장에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 1순위가 교통, 2순위가 주차였거든요. 그 문제는 아마 여전히 이제 지속될 문제 같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공단이든 넥센이든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넥센이 세입자잖아요. 내년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 뭐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일세인데 뭐 저도 세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집 계약하고 뭔가 집에 필요한 거 있을 때 집주인이 해주냐 아니면은 세입자가 직접 해결을 하냐 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기로 돼 있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세로 들어가는 분이 그거를 다 뭐 맡아서 고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구단 사무실, 네. 그다음에 라커룸, 그다음에 선수들 위한 트레이닝 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 관중석을 고친다든지 이런 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넥센의 희망도 좀 이런 그러니까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들이 야구 팬들이 와서 야구를 즐겁게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 집주인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넥센 입장이고. 근데 집주인이 그런 거 잘 안 들어줘요 보통. 해준다고는 합니다. 지금은 네. 이제 일단 집을 딱 지어놨고 이제 세입자가 오니까 이제 좋은 얘기는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만은 이제 그 말이 실천이 되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고척돔이 상당 기간 골칫돔이었잖아요. 예. 당분간은 고쳐돔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그 야구장은 어느 야구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지어놓으면 문학구장도 처음에 지어놓고 그냥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 어떻게 보면 사실 문학구장 짓는데 600억밖에 안 들었어요. 뭐 물론 부지 얘기는 돈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집에 그 정도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 문학구장도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리모델링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살다 보면 짓고 고치고 싶은 데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자산가다운 아주. 네, 예.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저리그 구장도 이제 매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시즌별로 이제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제 어떤 고객을 주로 올해는 어떤 걸 포인트로 하겠다. 계속 이제 문제가 없더라도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야구장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사업들이 그렇지만 일단 지어놓고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해요.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짓는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하죠. 네. 고척동은 좀 그런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최초동 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세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금 들여서 이제 골칫덩이 이제 해결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제 멋진 공간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실정에서 동구장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물론 동구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감개무량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화부터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시도 화가 나고 사실은 뭐 지어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엄청난 골치거든요. 그리고 시작한 사람 다른 사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또 들어갈 사람도 화가 나고 지금 뭐 팬들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지었냐 목소리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드디어 동구장 시대가 내년부터 한국 프로야구에 열리게 됩니다. 참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잘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첫째입니다. 하지만 이 고척돔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지난했던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무수한 삽질들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고척돔에서 프로야구가 제대로 멋지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열리는 날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고척돔과 관련해서 기대도 좋고 비판도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야구 글러브 드리겠고요. 두 분께는 프로야구 공인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수의 사인을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국, 최민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옐로카드 야구 이야기의 깨알 같은 코너입니다. 이창섭의 숫자 노름.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초췌한 메이저리그 전문 칼럼니스트 이창섭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초췌한 거예요? 네, 아침에 이제 불의의 사고를 보는 바람에 네, 제가 오늘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코클라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방송에서는 할 말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막 욕하던데 뭘? 네, 그러니까 그게 방송에 쌍욕을 막.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강정호 선수 일단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사이영 포인트라는 메이저리그 이야기네? 네, 네. 그 이제 ESPN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 지표죠. 사이영 포인트가 뭐예요? 그럼 사이영상을 수상자를 결정하는 점수인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네, 되게 놀라운데요.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네. 해당 시즌에 사이영상을 누가 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상해보는 지표죠. 네, 이 선수가 네.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이러한 점수를 획득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팬들이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이제 사이영상을 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뭐 점수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이 있죠. 예. 공식이 있는데 일단 말씀해 이게 보세요. 반영되는 이제 그 이벤트가 이닝가 자책, 삼진, 세이브, 뭐 완봉, 그다음에 승리와 패배가 있는데요. 또 우승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독특하게도 이제 메이저리그는 지구가 있잖아요. 해당 지구의 이제 우승팀의 선수는 이제 12점을 부여받는 거죠.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규 시즌 성적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런 뭐 얘기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일단 그래도 그냥 만든 공식이니까. 네, 사이언 네. 포인트는 그 자체로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네, 너무 많이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이영 포인트라는 게 만들어진 지 꽤 됐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이전 네. 계속해서 사이영 포인트로 예상된 사이영상 뭐 수상 가능성 있는 후보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실제 사이영상 수상자가 있잖아요. 네. 얼마나 맞아떨어졌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다 뒤져봤어요 또. 네. 빈틈이 없어. 빈틈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네. 2002년부터 알아봤는데 13년 동안. 네, 총 26번 중에 19번이 적중을 했더라고요. 양대 리그니까요. 네, 70%가 조금 높기 때문에 오. 넘기 때문에 이제 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지표였으면 80%는 넘어가겠죠. 네. 10번 찍으면 8번 최소 맞아야 네, 된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KBO 리그의 투수들이 어떤 이 사이언 포인트가 얼마나 기록하고 있을까. 최고 투수 네, 그렇죠. 누군지. 네. 이거 재밌다. 대충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또 살짝 바꾼 게 이제 우승 보너스예요. 네. 이제 KBO 리그는 지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1, 2 팀은 5점씩, 이제 그 3, 4, 5위 팀은 4점씩, 이제 6, 7, 8위 팀은 3점씩, 92위 팀은 2점을 제가 차등적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도출해 봤더니 총 7명의 투수가 100점이 넘더라고요. 예, KBO에서 가장 높은 선수는 누구일까요? 해커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에릭 해커. 9월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긴 한데 많이 주춤해요. 8월에 워낙 좋았어요. 네. 해커가. 그래서 145.9점으로 이제 가장 높더라고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사이 영상 그 수상 가능성 가장 높다고 하는 투수들 보통 점수가 몇 점인가요? 지금 200점 거의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거는 이제 번외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떤 거요? 뭐 현재 KBO 리그의 최고 투수는 아무래도 로저스잖아요. 한화의 에스미 네. 로저스. 예. 정말 풀 시즌을 안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첫 7경기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경기를 감안을 하고 순위권에 있는 투수들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죠. 그러니까 풀 시즌을 치렀다는 걸 가정해서. 네. 예. 대회를 해봤는데 놀라운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몇 점이에요? 177.7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압도적이죠. 해커랑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이건 거의 메이저리그 수준의 점수가 나왔어요. 오. 근데 이 로저스가 지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경기당 소화하는 이닝이 8이닝 넘고 있고 뭐 일단 뭐 한 경기 나오면 무조건 130개 이상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워낙 또 자책점도 되게 낮고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사실 구해본 보람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런데 뭐 궁금해할 만한 네. 부분을 콕 집어서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뭐 좋은 카드 없나? 뭐 예?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7년 반 동안 저 신용카드 줄 줄 알았어요. 네. 사이언 포인트 공식에는 세이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이벤트에는. 이 불펜 투수도 이제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KBO 리그 마무리 투수들도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임창용 선수가 역시 높더라고요. 윤성민 선수보다도 임창용 선수가 예. 임창민 선수보다도 훨씬 높은. 예.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임창용 선수가 121점이에요. 뭐 선발 투수들 네, 어떤 거의, 수준급 선수와 네, 비슷한 정도네요. 거의 그 정도 예. 수준이고 또 정우람 선수가 이제 그 다음에 92점으로 역시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할 만한 거는 조상우 선수가 8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이건 한번 알아본 거고요. 그러니까 네. 재미로 한번 이제 이 사이언 포인트가 사실 완벽하진 않잖아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워낙 예전에 만든 기록이라서 그때 투수들을 평가하는 지표, 이제 덕목과 지금 투수들을 평가하는 덕목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표준어도 이 말을 하는 대중들의 언어 습관에 따라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표들도 현대야구로 오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구는 너무 복잡해요. 기록 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정말 ESPN이 흥미를 위해서 제공하는 지표인데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려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예. 대할 수도 없고. 아니 그래도 오늘 이 사이영 포인트를 통해서 KBO 리그 최고 투수가 누군지 한번 예측해 본 건 네.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 자료라는 네, 거. 재미로 보는 거죠. 뭐 미국 사이영상도 실제 예측치와 수상자가 다른 경우도 많으니까요. 같았던 경우는 70% 정도밖에 네. 안 됐으니까요. 오늘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창섭의 숫자 놀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구를 보다 보면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 LG, 그다음에 최근에 두산, 그리고 공격할 때 기아. 뚜껑 넘는 거 쉽게 결정했어요. 뚜껑 넘는 게 무슨 컵라면도 아니고. 올라가다 다리 풀릴 것 같아. 숨이 헐떡거리고 나이든 노장도 올라가다